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하루 종일 이 전기안전법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 이게 뭐예요? 뭐길래 이렇게 검색어 1위가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어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데 우리 보통 인증을 받을 때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건 KS 인증이잖아요. 오래간만에 듣는다. 맞습니다. 예. 코리아 스탠다드 한 딱 교수님인 것처럼 품질을 보증해 주는 거고 KC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의 약자인데 근데 그동안은 전기용품은 당연히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누전될 수도 있고 합선될 수도 있고 화재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용품 대표적인 게 옷이 있는 거죠. 이게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은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받으라는 거죠. 받는 거 문제가 될 게 있을 게 생각하지만 생산하고 판매된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드는 거죠. 이걸 인증을 받으려면 당연히 인증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인증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 맡겨야 되거든요. 당연히 돈이 들면 어디로 들어가죠?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만 원짜리 옷이 3, 4만 원까지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오픈마켓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 판매업자들에게 이제 KC 인증 없으면 못 팝니다라고 이제 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업체 들고 일어난 거지. 이게 뭐야? 소비자들도 뭐야라고 들고 일어난 거죠. 28일부터 원래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비판 여론이 빗발치니까 정부는 한 발 물러선 거죠. 이 전환법 적용을 생활용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1년 유예하겠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년 유예한 건데 일단 지금 매 맞는 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상황이 민심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물러섰는데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중소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올해 시행하든 내년에 시행하든 악법은 악법이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이 다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다 해외로 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해외 직구 갈수록 늘 수도 있고 오히려 한국의 소비자들이나 판매업자들에게 다 손해가 아니냐 이런 반대 여론이 있어서 내년 1월에도 시행될지는 아직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꾸 유예하는 거. 예를 들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이것도 자꾸 유예해가지고 계속 늘리잖아요. 일몰 계속 연장하고 있죠. 일단 연계해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고 말해요. 그 옛날에는 그 풍년이라 그러면 아주 좋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지금도 풍년은 좋은 소식이지만 맞습니다. 흉년보다 낫죠.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쌀 소비가 너무 역대 최저여서 이 쌀이 너무 남아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 챙겨 드시나요, 교수님은? 저는 근데 밥은 많이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옛날엔 밥심으로 살았는데 작년에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봤더니 하루에 1.7공기. 그러니까 두 끼도 안 먹고 솔직히 한 끼에 먹을 밥 안 먹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한다라고 반을 남겨야 된다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잖아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반 공기 정도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쌀이 남아돈다는 거죠. 수요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계속 풍년 4년째 대풍입니다. 작년에 419만 톤을 생산했는데 쌀 최대 수요량보다 25만 톤이 많았습니다. 쌀 남아도는 거 모자라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야? 물론 낫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쌀 직불금을 줍니다. 목표가 대비 부족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작물은 흉년에냐 풍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쌀은 그래도 정부가 보전해 주니까 쌀 농사를 포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풍이 들고 이런 악순환이 들고 직불금은 사상체되고 생산도 사상체되고 소비는 계속 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아직 저거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좀 나이 먹을수록 살이 좀 쪄야지 사람이 안 늙어 보여요. 얼굴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늙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사도 맞고 그러잖아요. 보톡스뿐만 아니라 얼굴이 좀 팽팽해야지. 그러니까 밥을 좀 많이 잡수시면은 그건 좋아요. 나이 들수록. 밥이 얼굴 팽팽하게 만드나요? 그럼요. 얼굴 팽팽하게 만들죠. 몸 전체도 팽팽하게 만들지만.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자,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쯤이면 이제 기차표 예약 이거는 거의
거의 그냥 포기하죠. 새벽 6시에 누가 일어나나요? 정말. 그렇죠. 근데 막판에 취소하거나 반환하는 표가 정말 많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항공권이든 기차표든 얼리버드들이 이제 판치는 세상인데 예. 이 역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작년 설하고 추석을 봤더니 예. 전체 표의 30%가 일단 환불해서 반환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 절반, 전체 표의 16.9%가 기차 출발 하루 전 24시간 전에 다 반환이 되고 취소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 지금 하루 전에 가면 역전 기회가 있다는 거죠. 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작년 설이나 추석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왜 그러냐 봤더니 일단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메뚜기들의 대이동이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저 구석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리고 가족들 내 가족에 뿔뿔이 이산 가족이 돼서 여기저기 앉았는데 이걸 합치기 위해서 여기 표 저기 표 막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취소되는 표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차표 예약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 한번 유심히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정인설 기자는 고향이 영남 쪽이시죠? 네, 창원입니다. 근데 진짜 사투리 안 써가지고 전 깜빡 속았어요. 저도 친구들끼리 쓰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약 종류 수가 늘어난다 그러네요. 현재 편의점에서 다들 사보셨을 거예요. 뭐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대표적으로 많이 사는데 현재 13개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는 6월부터 여기 더 늘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국이 일찍 문 닫으니까. 편의점에서는 24시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상연고, 인공눈물까지 팔고요. 지사제, 알레르기약 등으로 총 2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매년 편의점에서 팔리는 약은 20% 이상씩 계속 늘고 있어요. 약국 문 닫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에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편의점이 아무래도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약사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죠. 소비 심리는 최악이랬는데 온라인 쇼핑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온라인상 설선물 판매액이 사상 최대라고 그러죠. 지난해 이제 촛불 시위 때도 소비 심리가 안 좋아서 백화점이나 마트는 시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은 사실상 처음으로 지난해 대비 설 선물 판매가 줄었어요. 김영란법 영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온라인은 예외라는 겁니다. 소비 심리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3.3. 기준선 100 이하에 훨씬 모자라고 2009년 3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온라인상에서 설 선물은 작년 대비 1.9배나 늘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얘기인데 다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이대호 선수의 롯데 복귀가 하루 종일 화제였었는데, 롯데 팬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던 모양이에요. 이 부산의 야구 열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대호 선수 복귀 소식에 어제 이 롯데 팬들이 들썩였습니다. 롯데 구단에 하루 종일 고맙다는 감사 전화가 걸려왔고요. 이 SNS에서 롯데 팬들이 이대호 선수 복귀를 축하한다면서 이 커피나 도넛 또 영화 예매권을 선물로 주겠다 이런 자축 이벤트도 많이 열렸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이 4년간 150억 원, 평균 연봉으로 따지면 37억 5천만 원을 계약했거든요. 근데 팬들의 반응을 보면은 롯데가 좀 그래도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대호 선수가 이끌던 롯데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롯데가 연속으로 1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호 선수의 해외 진출 이후에 롯데가 이 성적도 추락했고 관중 수도 급감했거든요. 2013년부터는 80만 명 내외로 급감을 하면서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의 복귀로 롯데가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호 선수가 미국이냐 일본이냐 이거 놓고 고민도 좀 했었던 모양인데 말이에요. 근데 롯데로 돌아오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역시 이 나를 알아주는 팀,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호 선수가 이 사이판에서 개인 훈련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롯데의 이윤원 단장이 사이판에 직접 가가지고 이대호 선수에게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한 것이 이대호 선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보고요. 롯데가 이 4년에 150억 원, 이 국내 FA 계약
중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 대우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 150억 원이라는 액수가 뭐 연봉으로 따지면 한 37억 원인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받았던 그 연봉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 입장에서도 뭐 만족할 만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근데 이제는 롯데의 올해 성적이 궁금해지는데 예. 이 5강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당장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해 롯데가 8위였습니다. 예. 팀 득점, 팀 홈런, 팀 타율도 8위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허약한 방망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대호 선수가 합류하면서 이 결정력 있는 한 방을 갖추게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방망이는 보강이 됐어도 롯데가 여전히 마운드가 좀 불안하거든요. 이 마운드가 지난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전력이 보강된 요소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 박세웅이나 박진영 같은 유망주들에게 기대를 걸어봐야지 되는데 과연 기대만큼 해줄지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지 되겠고요. 롯데가 5강 안에 들면은 베스트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하위권에 처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죠. 저희가 오늘 2부에서 롯데를 떠나는 황재균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이제 계약을 한 선수죠. 한 선수는 돌아오고 한 선수는 떠나고. 예. 자,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가 독보적이네요. 아시아 리그에서 15연승을 기록했어요. 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에다가 러시아까지 합쳐서 이 아시아 리그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안양 한라가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오지 이글스를 4대3으로 이기고 15연승을 기록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테니스에서는 이 메이저 대회인 테니스 호주 오픈에서 예. 올해 36살의 비너스 윌리엄스가 여자 단식 4강에 올랐고요. 예. 이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는 로저 페더러도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소식 중에 하나인 이 K리그 소식인데요. 이 K리그 프로축구 연맹이 어제 2016년도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는데 이 K리그 지난해 총 수입이 231억 원, 총 지출은 23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조이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 난방을 하거든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겨울철 공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외출하기 전에 대기 상태 먼저 체크하는 요 센스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대기질 꼬마이 샤오신.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지금 들으실 광고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메디톡스. 이 여자 궁금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왜 다른 건 다 물어보면서 필러는 안 물어보냐고요? 물어보세요. 뉴라미스인지 물어보세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메디톡스. 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사는데 구회 말이 있는가? 역전패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의외로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길 때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길 바란다. 당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다. 오늘은 배우 박정민의 에세이 쓸만한 인간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정말 코앞인데 말이에요. 빨간 날인데다가 또 쉬는 날이니까 이 가족들 만나는 날이다. 신난 분들 많겠지만 명절만 되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디 가세요? 전 다 서울입니다. 다 서울이시죠. 네. 아, 예. 근데 뭐 이게 사실 어디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 지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모여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가면은 부모님이 늘 만난 지 한 몇십 년 된 어릴 적 친구들 저랑 경쟁하던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더라. 뭐 지금 잘 됐더라. 뭐 옆집 아들이 와서 뭐 용돈 얼마 주고 갔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듣기 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명절 전이나 후에 정신의학과 찾는 분들 계시죠? 그 명절은 이번 주에 시작을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요 이미 한두 달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이제 조만간 명절이 다가오는 거를 보면서 그 불안증, 불면증, 왠지 모를 불안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 주부님들이 제일 많고요. 그 젊은 총각들한테도 이런 증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요. 원래 명절
때 평소 안 만나던 가족들이 대규모로 만나다 보니까 그때 생기는 가족 갈등, 스트레스 플러스 이제 몸 여기저기 아픈 각종 신체 증상들 이걸 다 합쳐서 통칭해서 증후군이라고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불안감. 근데 그게 이제 뭐 명절을 명절을 앞두지 않고 이 사소한 일에도 괜히 불안해하고 이런 거는 공황장애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요새 공황장애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요새 뭐 에어포트 디스오더, 공황장애도 이제 나오죠. 예. 뭐만 있으면 공황장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보통 불안장애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이제 공황장애는 아주 급성 불안이 밀려오는 그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절 전에 오시는 분들은요, 공황장애까지는 잘 안 오지만, 예, 몸이 늘어지고 기운 없고 그러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 이제 시댁을 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원시켜달라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예. 우리 밖에 강정현 작가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안 그렇대요. 근데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게 추석설, 우리 정치 쪽에서 이렇게 보면 추석설이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가족 간의 정치 논쟁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주변에서 얘기 듣거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걸로는 식구들끼리 정치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본 적은 별로 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논쟁을 건설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가족 중에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또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할 말은 딱히 없거든요. 오랫동안 안 만났기 때문에. 그 말 대신에 정치인 누구 아니면 정치 사건 뭔가를 이제 소재 삼아서 일종의 걸 심리적으로 이제 전치 행동 또는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과다하게 정치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고집을 하다 보면 싸우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정치라는 게 특히 선거가 다가오고 그러면은 누군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보다 보면 내가 무조건 믿고 지지하는 사람의 장점만 보이지 단점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럴 때 나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어떤 얘기를 하면 좀 더 객관적인 의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난 모르는 친구나 아니면 직장 상사 내 미운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더 미울 텐데 내가 기본적으로 믿는 가족이 내 의견과 반대되는 정치 의견을 얘기를 하면 좀 더 기어겨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다만 전제 조건은요. 가족 간에 이 정치 얘기는 말 그대로 대화의 소재지 이게 가족 간에 서로 싸우거나 의절할 정도의 소재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전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진리에 관한 얘기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선악이 이분법적으로 딱 바라봐서 상대는 악이다. 나는 선이고 진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예, 종교를 바라볼 때도 내가 가진 게 최선, 상대방 건 무조건 나쁜 거. 그다음에 정치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믿는 게 처음에 미심쩍다가 한번 믿기 시작을 하면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100% 내 걸로 받아들이고 이게 그걸 대변을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얘기는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예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심야 토론 프로그램 임실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마무리를 잘해라. 마무리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둘이야 불러놓고서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 앉아있지 않지. 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베런이라는 분이요. 이런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 논쟁을 이제 사람들끼리 하는데 정치 논쟁을 하다 보면 늘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상대가 정보를 잘 모르고 있을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른 의견을 낼 때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토론할 때보다는 좀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의 심리학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한창주 교수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본인도 앓고 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근데 이쯤 되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명절에 듣고 싶은 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매번 명절 때마다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이 의견 듣고서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에 듣기 싫은 말은요. 결혼 언제 하니?입니다. 결혼 언제 하냐, 여자 안 사귀냐, 뭐 이런 말 들으면 귀찮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기도 하고. 둘째 언제 갔냐, 터울이 많이 지니까 첫째한테도 안 좋다 이러면서 갖고 싶어도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시면은 약간 속상하죠. 취직은 언제 할 거며 이제 결혼을 언제 할 것인지. 나이는 찼는데 아직 직장을 못 구해서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시댁 가서 피곤해 보인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너는 왜 피곤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편이 일하고 남편이 운전하고 다 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왜 피곤해 보이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시댁 가서 피곤해 보인다 이게 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명절 때 듣고 싶은 얘기는요, 음식 차리느라고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그동안 준비했던 피로가 싹 풀리죠. 자식들이 용돈 좀 많이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가 듣고 싶죠. 한 달 안에 20만 원씩 주는데 한 10만 원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2-3번씩 같이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바쁘다 보니까 내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부의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거 바람이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듣고 싶어요. 가족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은 거. 너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운전도 남편이 다 하고 말이야. 이 가슴이 확 와닿네요. 요새 전통적인 시어머니의 전통을 잊고 있는 아주 젊은 시어머니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하는 시어머니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돌려서 하신 게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라는 뜻이죠. 이게 사실은 본인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만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본인이 그 며느리 생활할 때에 비해서 요새 며느리들은 훨씬 쉽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제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쿨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자식들한테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일상적으로 돼 있긴 한데 마음 한구석엔 그렇지 않은 그 시부모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 또래 중에도 늦지막 아주 일찍 젊은 나이에 며느리를 보고 나서도 그동안 안 지내던 제사를 이제부터 며느리 왔으니 지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제부터 지내자. 아유, 참 아주 본인의 어떤 역할과 이런 거에 대해서 확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며느리들은 내가 그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하는 누군가의 부인이고 엄마인데 그 시댁만 가면 명절 때만 되는 시댁을 가면 내가 이 집에 그 일종의 식모나 노예가 였구나. 그거 하러 지금 명절에 여기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듣기 싫은 말들이 하는 말들이 다 듣기 싫죠. 이제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설거지를 늘 하던 남편들이 이때는 가서 그냥 작은 방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나오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안 그러면 그 시엄마나 시이모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왜 남편을 뭐 일을 시키냐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아까도 어떤 분 말씀하셨죠. 큰 애하고 둘째하고 터울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 왜 애를 안 갖느냐.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딱 들으니까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인가요? 거기서 그 가임 여성 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논쟁이 됐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거는 좀 삼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었던 사회에서 이제는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더 권위를 가지기는 하되 강요는 하지 않는 사회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고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그 좀 더 권위적이고 좀 지시적이고 뭘 시켜야 되는 그 자식들 아기 갖는 것까지 간섭을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아직 계시고요. 이게 뭐
정치사회 측면에도 사실 그런 측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누구는 취직했고 누구는 결혼했고 뭐 이거 있잖아요. 아유, 전형적이죠. 그 네. 고3짜리 손주가 왔는데도 야, 어느 집은 어디 해서 뭐 서울대 갔대더라, 고대 갔대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재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손주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네.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잘 못 하시는 모양이죠. 기본적으로 삼가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도 사실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식들을 만나면 나오나 보죠. 네,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 보면 주변에 그 들었던 남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스트레스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죠. 있는데 그 오는 가족들과 내 자식 그다음에 내 부모님들한테 기대하는 거를 한 50%로 줄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어떤 가족은 바로 옆집 살아서 매주 주말마다 저녁이나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식들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자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옆집만 비교하고 누구는 와서 뭐 몇백만 원 주고 갔대더라, 뭐 매주 와서 밥 먹는데더라 이런 얘기는 자식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 부모에게 하기 싫은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정치 얘기를 하건 경제 얘기를 하건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험담을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인간의 속성상 그 누군가를 험담을 하는 얘기 듣기 싫어하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명절에 뭐 외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좋은 척하고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예?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여기 가는 날 오늘 만나는 가족들한테 잘해주리라 사랑해주리라 결심하고 가서 이렇게 웃어주고 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올 정도의 스트레스와 극심한 그 트라우마의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굳이 오늘은 거기 안 가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사실 가족이거든요. 다만 그 감정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적절히 내 감정을 100%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내 주변에 거의 없거든요. 내 가족이라 그래서 내 자식이라 그래서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주 딱 부러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창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2017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유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에는 무슨 동물의 해지. 뭐 이거 여러분 정유년은 바로 닭의 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렇게 이 바뀌는 12동물, 12간지라고 그러죠. 이 띠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설명절을 맞아서 12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시죠. 전희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무슨 띠더라? 제가 무슨 띠시죠? 저요? 예. 범띠입니다. 범띠. 예. 아, 범띠.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위예요, 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정현 작가 자기 범띠라고 24살 차인가 그러면? 36살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아, 근데요. 이게 저는 소띠거든요. 예. 근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소띠는 일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원숭이 띠면 재주가 많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범띠는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예. 쪽에서는
그 자체로 보질 않고요. 예.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거 예.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앞에 또 이제 10간이 붙지 않습니까? 10간 12지. 예. 뭐 이렇게 붙어서 이제 같은 개띠라도 갑술생이면은 개띠 중에서 으뜸이고 뭐 저 임술생이면은 개띠 중에서도 제일 좀 못하고. 그 말띠도요. 예. 백마띠가 있고 흑마띠가 그렇죠. 있고 이렇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예. 이제 보는데요. 19세기 말에 이제 한국을 찾았던 어떤 외국인이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아마 저 중국, 일본을 안 보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동물의 영적 지배를 받는다고 믿고 있다. 이런 기록을 좀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동물의 그 기질이 자기가 태어난 띠의 속성이 자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이 다 비슷하면 그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저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만 안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말띠 여성들은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큰딸애가 말띠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일전쟁 직후에 일본에서 이제 말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니를 걱정해서 뭐 이제 그런 속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해왔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속설이죠. 뭐 아이고 말띠도 백마띠가 있고 이러는데 왜 손은 젖소띠 뭐 한우띠 이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오행의 색깔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그 유명한 요즘에 유명해진 오방색 있잖아요. 동서남북 중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놀랐습니다. 예. 흑백, 청홍, 황 이걸 이제 오방색이라고 하거든요. 이 순서대로 따라서 뭐 올해는 이제 붉은 색에 지배하는 해기 때문에 붉은 닭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말띠도 있고 흑말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적소띠도 있고 붉은 솔띠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연말 연초에는 항상 나타나는 게 올해는 무슨 띠에 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동물의 특성이 이래가지고 올해는 뭐 이럴 것이다 뭐 이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는 이 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있어 왔던 건가요? 그게 이제 두 가지 결합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10간 12지는 중국 아주 고대로부터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역에서 60개로 이제 그 시운을 좀 정할 때 쓰는 것이었고요. 12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방위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둥글다고 봤기 때문에 이 360도 하늘을 12권역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점성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물하고 결합한 것은 이제 불교에서 유래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방위로 나누는 것이나 24방위 지금 또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잖아요. 12 또는 22 이렇게 나누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오래된 점성술 관측법이었었고요. 이거를 동물과 결합시키면서 이제 일종의 별자리 이름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동물로 연결이 되면서 마치 땅에 이제 관련된 것으로 이제 해석했던 것이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것이 결합돼서 지금 이제 동물로 12개의 동물로 시운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동물의 영이 아니고요. 서양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그러니까 서양도 동물은 동물이죠. 뭐 그렇죠. 전갈짜리, 물소, 전갈, 염소 이렇게 있잖아요. 뜻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별 재미가 없는 얘기니까 조금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신라 시대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별자리가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은요 해테로를 광범위하게 믿었어요. 해테로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정사에 낳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뭐 사람과 신 사이에 또 이제 그 혼혈 자식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신화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우스의 자생아들이 또 이제 헤라클레스가 대표적인 그렇죠. 거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신과 그렇죠. 사람 사이에서 나온 이제 혼혈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나온 혼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믿었죠. 그러니까 뭐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 보면 이제 켄타우로스라든가 그렇죠. 미노타우로스라든가 뭐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12지신이 몸은 사람이고 맞아요. 얼굴은 이제 짐승인 그런 형태의 반인반수격으로 믿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별자리를 이제 주관하면서 별자리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주관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 이제 더 보편적이고 이게 하늘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운행을
연구하는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문학이 무슨 뜻이냐면 천문이 하늘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늬는 뭐가 하늘의 무늬냐면 별자리의 모양이죠. 이 별자리의 모양을 이제 이런 동물에 빗대서 이해를 했고 그것이 이제 어떤 날에 어떤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별자리의 기운, 강한 기운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였었는데 그 별자리를 12개의 동물에 대응시키면서 이제 띠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던 거죠. 근데 그 왜 순서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우미, 신유, 술해. 예? 이거는 순서는 그럼 누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축인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애초에 중국에서 이 개념이 생길 때는 동물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대략 한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불교가 전래돼가면서 불교적 개념하고 결합하면서 동물이 이제 배정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별자리의 순서였었어요. 지금도 자오선 그러잖아요. 예. 자오선은 이제 12시 무렵에 이제 그 정북방이고 오는 정남방이고 해서 이 직선으로 이제 경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배정시킬 때는 이 순서가 아마 저 불교의 어떤 부처를 지키는 이제 12호위신 호위 동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일부는 좀 변형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 순서를 누가 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순서에 관해서는 이제 워낙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일반 상식으로는 있다 보니까 무슨 동물끼리 경주를 해서 부지런한 소가 일찍 갔는데 쥐가 그 뭐 소머리 위에 타고 갔다가 낼름 먼저 내려서 1등을 차지했다는 등. 그래서 그렇구나. 별별 얘기가 다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우리 토종 비결도 사실 이게 설 때 보고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서 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오늘 전우용 박사님과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